시민 불복종. 안녕하세요. 책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월든에 이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1906년 마하트마 간디는 남아프리카 체류 시절 시민 불복종을 읽고 이 글을 자신이 전개하던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민권운동가들은 소로가 주창한 시민 불복종 사상을 미국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서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의 저술은 발표 초기 스승 에머슨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1900년대 초 그의 일기가 출간되면서 독자들의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후 1930년대에는 소로가 외친 단순화하라라는 메시지가 미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1960에서 70년대 반문화 운동과 환경보전 운동이 확산하면서 그는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로 재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소로는 이미 1800년대에 우리 인류가 맞닥뜨릴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의문 없이 살아갑니다. 사회 제도나 법률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채 선량한 시민이라는 이름 뒤에서 스스로의 판단력을 내려놓곤 합니다. 소로는 우리에게 현재 존재하는 제도 너머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 질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다음 세대에게 불이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실천적인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 역시 정부의 그늘이 주는 안락함에 한쪽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나는 이 좌우명을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이 좌우명이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을 잘 실천하면 결국 아예 통치하지 않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말이 되는데 나는 이 또한 신봉한다. 사람들이 이런 정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결국에는 이런 정부를 갖는다. 정부는 기껏해야 시민 편의에 봉사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는 이런 편의에 그다지 봉사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종의 목총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정부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복잡한 기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작동하면서 내는 소음을 들어야 비로소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시민을 적절히 강요할 수 있고 심지어 시민이 알아서 스스로 강제를 가하도록 유도한다. 정말로 놀라운 기술인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것이 소로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기구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로가 꼽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아예 통치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단 여기에는 국민이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즉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출 때 비로소 누구에게도 통치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로는 현실의 정부가 이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로는 당시 미국의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인해 멕시코 영토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토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소로는 이 전쟁이 방어 전쟁이 아닌 침략 전쟁이었고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래 국민의 의지를 실현해야 할 정부가
영토 확장주의를 추구하는 소수 정치 지도부의 야욕을 위해 국민의 이름을 빌려 악용되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로는 정부의 교묘한 통치 방식을 비판합니다. 정부는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법, 제도, 관습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정부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믿고 자발적으로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반면 시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중요한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의 순간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데 익숙합니다. 소로는 정부를 나무로 만든 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힘은 없지만 권력은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알아서 정부를 필요로 하고 스스로 강제하게 되는 것을 놀라운 기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로에게 정부란 시민의 자유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주체라기보다는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자유 실현에는 무능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소로는 정부의 권위보다 개인의 양심과 자율적 판단이 훨씬 중요하며 시민은 정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묻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정부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즉시 정부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당장 더 좋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정부가 존경받을 만한 정부인지 솔직하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정부를 수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권력이 국민 손에 있을진데 그들 중 과반수가 그것도 지속해서 통치하도록 허용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정의롭다거나 소수에게 가장 공정할 것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힘이 센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모든 경우에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정부는 정의의 바탕을 둔 정부가 될 수 없다. 과반수가 사실상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양심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과반수는 편의성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에 한정하여 결정 내리게 할 수는 없는가? 시민은 순간이나 또 아주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양심을 입법가에게 맡겨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먼저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의보다 법률을 더 존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양심이 없다는 말은 타당한 발언이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 결사체는 양심을 가진 결사체가 된다. 법은 인간을 손톱만큼도 더 정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선의를 가진 사람들도 날마다 불의의 대행자가 되고 있다. 소로는 정부 자체를 당장 없애자고 주장하는 맹목적인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지금 당장 더 정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정부를 만들자고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부조리한 정부에 침묵하거나 자신의 양심을 입법부에 맡기지 말고 어떤 정부가 옳은 정부인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다수가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더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가 많아 물리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회 정의를 다수결의 단순한 힘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 무조건 정의가 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옳고 그름은 다수의 힘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각자 정치에 관심을 두고 투표로 참여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결과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과연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지 통찰해 보아야 하며 나아가 우리가 더 냉철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로는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먼저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수동적인 국민이 되기 전에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정의보다 법을 앞세워서는 안 되며 내가 옳다고 믿는 양심을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한 의무라고 선언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좋은 시민, 선량한 법의 수호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실천하지만 그런 행위가 국가의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로는 법률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태도가 낳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정부와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이른바 좋은 시민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실상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주체적 판단도 없이 명령만 수행하는 나무나 흙, 돌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영웅, 애국자, 순교자 그리고 진정한 개혁가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양심에 따라 국가에 봉사하며 국가의 부정한 부분을 서슴없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에 저항하게 되고 끝내 국가로부터 적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의원이나 정치가 법률과 같은 이들은 이성적으로 사유하기는 하지만 도덕적 정의가 아닌 이익 계산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들 역시 옳지 않은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꼴이라고 꼬집습니다. 또한 소로는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방관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선한 의지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정의를 확고하게 실천하는 소수이며 이들의 행동만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투표라는 행위가 정의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가볍게 표현하는 것일 뿐 실제로 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정의의 문제를 다수결에 맡기는 것은 옳고 그름을 과반수의 힘이나 우연에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정의가 다수의 우연한 선택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로는 부정의에 반대한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투표 행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접 행동하고 부정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합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다운 행위일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가 정부와 관계를 맺는다면 불명예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부를 한순간도 나의 정부라고 인정할 생각이 없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거나 정부 자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독재나 비효율성이 너무나 극심하여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오늘날 미국 정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기계는 나름의 마찰이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마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 그런 정부에 대해 소동을 일으킨다면 큰 악이 된다. 그러나 그 마찰이 기계 자체를 잠식해버려 억압과 강도 행위를 방조할 정도라면 그런 기계는 더는 유지하지 말고 내버리는 것이 좋다.
소로는 노예제를 지지하고 멕시코 전쟁을 일으키는 정부를 자신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시민 불복종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부당한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당장 저항할 수준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소로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국가 인구의 상당수가 노예로 전락해 있고 부당한 전쟁으로 인해 외국 군대의 군사법 지배를 받을 정도로 불이한 현실이기에 정직한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혁명과 봉기를 일으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이어 소로는 당시 도덕적 문제의 권위자로 추앙받던 윌리엄 페일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페일리는 시민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서 시민의 의무를 철저히 편의성의 문제로 귀결시켰습니다. 그는 기존 정부에 저항하거나 이를 바꾸는 것이 사회 전체의 커다란 공적 불편을 초래한다면 정부에 복종하며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의 잘못에 저항할 때 발생할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전체를 위해 순응해야 하며 이익과 불이익의 손익계산에 따라 복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소로는 이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노예제를 폐지할 때 어떤 경제적, 사회적 손해가 발생할지 따지기에 앞서 사람을 노예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본질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로에게 정의란 결코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매사추세츠주 반개혁 세력은 남부에 있는 10만 명의 정치가가 아니라 여기 북부에 있는 10만 명의 상인과 농부들이다. 이들은 인도주의보다는 상업과 농업에 더 관심이 많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노예와 멕시코의 정의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멀리 떨어진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떨어진 적들과 협조하거나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곳 근처 사람들과 싸운다. 고향 땅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적들은 우리에게 아무 피해도 입히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당신 못지않게 선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절대적 선량함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기 때문이다.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 둘을 종식하려는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직한 사람과 애국자의 시세는 얼마인가? 그들은 망설이고 후회하고 때로는 청원을 넣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면서도 효과를 미칠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남이 그 악을 척결해 그들이 더 이상 후회하는 일 따위는 없기를 바란다. 기껏해야 그들은 값싼 투표를 하거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정의를 창백한 얼굴로 쳐다보거나 신의 축복을 기원할 뿐이다. 투표 의무는 편의성의 의무를 뛰어넘지 않는다. 심지어 정의를 위해 투표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정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된다. 그것은 단지 정의가 승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미약하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정의를 우연소관으로 돌리지 않으며 과반수 힘으로 승리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대부분 사람의 행위에는 미덕이 별로 없다. 소로는 이 대목에서 자신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이라는 거대한 악이 유지되는 진짜 원인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평범한 상인과 농부들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부의 불의를 비판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일상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시스템에 순응하고 협조하고 맙니다. 소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을 적은 누룩에 비유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은 반죽 전체가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듯
일반 시민들 역시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쟁이나 불의한 일에 쓰일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함을 촉구합니다. 오직 그러한 실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로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나약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직한 사람과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조차 기껏해야 청원서를 넣거나 누군가 대신 악을 물리쳐 주기를 기다리거나 단지 투표를 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로에게 투표란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닙니다. 투표는 그저 자신의 기호를 종이에 적어 자신이 행한 행위가 우연히 정의를 실현시켜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의의 실현을 주사위 던지기나 다수결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여 증명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로는 투표가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정치인을 뽑는데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너무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표하게 되고, 정치인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책임감은 희미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소로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양심과 책임이 희석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악을 제거하는 것, 더 나아가 아주 엄청난 거악 제거는 인간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악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의무다. 악에 대해 더 이상 길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 악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목표나 생각에 전념하려면 먼저는 남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먼저 그 등에서 내려야 하고, 그래야 상대방도 자기 생각을 해나갈 것이다. 아주 광범위한 오류를 지탱하려면 아주 공평무사한 미덕이 필요하다. 가령 애국심이라는 미덕은 사소한 비난을 받기 쉬운데 고상한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받기가 가장 쉽다. 정부의 성격과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그 정부의 충성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정부의 가장 꼼꼼한 지원자이며 또 가장 빈번하게 개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다. 정의는 본질적으로 혁명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그 관계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정의는 국가와 교회를 나눌 뿐 아니라 가족들도 나눈다. 심지어 나눌 수 없을 듯한 개인도 가능한데 그 악마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나누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률에 따르면서 그저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그 법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복종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즉시 그 법률을 위반해야 할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 정부 아래서는 대다수 사람을 설득하여 그 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만약 지금 즉시 저항한다면 결과로 나올 개선책은 지금의 악보다 더 나빠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선책이 지금의 악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정부 잘못이다. 정부가 그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왜 정부는 좀 더 능숙하게 개혁을 예상하고 또 대비하지 못하는가?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왜 정부는 아프지도 않은데 소리치면서 반발하는가? 왜 정부는 시민들에게 정부 잘못을 지적하라고 종용하지 않고 또 그런 잘못을 시정해 더 잘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코페르니쿠스와 루터를 파문하고 워싱턴과 프랭클린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는가? 왜 정부는 확정적이고 적절하고 죄질에 합당한 벌금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지 않는가? 그 불의가 남에게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법을 위반하라. 당신의 삶이
그 기계를 멈추게 하는 반대 마찰이 되게 하라. 이럴 때 내가 할 일은 스스로 비난하는 그 잘못을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소로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악을 직접 제거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악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부당한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 어깨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세금과 복종으로 국가를 계속 지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압의 구조에 기꺼이 동참하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의 부정의를 깨달은 순간 그 인식을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그들을 반역자라고 부른다 해서 그들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기존 종교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의 우주관을 뒤흔들었으며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워싱턴과 프랭클린 역시 당시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라고 비난당했지만 오늘날 역사는 그들을 정의로운 인물로 기억합니다. 소로가 촉구하는 것은 폭력적인 파괴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불의한 정부에 대한 개인의 협력을 평화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부당한 악을 저지르지 않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소로는 이웃 중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기존 정부의 보호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정부에 불복종할 때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로는 정작 자신은 기존 정부의 보호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국가의 불의를 보고 불복종하고 정의로워져야 할 것을 강요받으면 그에 대해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에게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오직 경제적 이익과 기득권만을 보호할 뿐 인간의 진정한 도덕적 권리와 자유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합니다. 소로는 이에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공자는 국가가 이성적 원칙으로 다스려진다면 가난과 비참함은 수치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성적 원칙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부와 명예가 수치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노예제와 부당한 전쟁을 일삼는 불의한 국가에서 재산을 모으고 안락하게 산다는 것은 곧 그 불의한 시스템에 철저히 순응하고 협조했다는 부끄러운 증거입니다. 소로는 양심을 팔아 국가의 보호와 물질적 안락함을 얻느니 차라리 국가의 보호망 밖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신적 자유를 지키는 편을 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소로가 보는 국가는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 나의 도덕적 양심과 주체적인 자유를 통째로 넘기기를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국가가 언제든 양심을 핑계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적 기구임을 깨달았기에 그 알량한 보호의 우산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와 잃을 것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를 투옥시켜 국가는 어떤 개인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신체, 즉 그의 감각만 상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국가는 우월한 정신이나 정직함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우월한 물리적 힘으로만 무장하고 있다. 나는 남의 강요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숨 쉬며 살고 싶다. 누가 더 강한지 어디 두고 보자. 다수에게는 무슨 힘이 있는가? 나보다 더 높은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나를 강요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이 나에게 그들처럼 되라고 강요할 수 있다. 사람다운 사람이 다수 군중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 것을 강요당하는 경우는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강요당한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는가? 내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정부를 만날 때 내가 왜 황급히 돈을 내놓아야 하는가?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부를 도와줄 수 없다. 정부는 스스로 도와야 한다. 정부는 내가 하는 것처럼 자립해야 한다. 정부를 불쌍하게 여겨 함께 울어주는 일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나는 사회라는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는 기계 기사의 아들이 아니다. 도토리와 밤이 나란히 땅에 떨어지더라도 상대에게 양보하려고 그저 죽은 듯 가만히 있진 않는다. 둘 다 자신의 법칙을 따라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번성하다가 때가 되면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파괴한다. 식물은 제 본성대로 살 수 없다면 죽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소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복종의 실천으로 6년간 주민 세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하루 동안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국가의 진짜 실체를 목격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정신을 지배하거나 바꿀 수 없음을 깨닫자 마치 화풀이 하듯 그의 신체라도 처벌하려 들었습니다. 소로는 이를 두고 마치 그 사람에게 직접 손대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에게를 괴롭히는 심술궂은 아이들 같았다며 조소합니다. 소로가 보기에 훌륭하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을 설득할 때 마땅히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현실의 국가는 자신의 오류를 논리적 도덕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에 단지 감옥이라는 우월한 물리적 폭력만을 행사하려 한 것입니다. 국가는 그를 감옥에 가두면 그가 굴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그 두꺼운 돌벽 안에서 오히려 다수에게 과연 무슨 힘이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개인을 억압하려 할지라도 굳건한 양심을 꺾기에는 국가란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도토리와 밤의 비유는 소로의 굳은 결의를 보여줍니다. 식물이 남의 강요가 아닌 내재된 생명 법칙에 따라 자라나듯 인간 역시 국가의 강요나 다수결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법칙, 즉 양심과 도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제 본성대로 자라지 못하면 시들어 죽는 것처럼 인간도 국가의 폭력에 굴복해 억지로 남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소로는 끝으로 조언합니다. 정부가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된다고 해서 곧 정당한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어떤 불의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제도 너머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 사유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가장 순수한 진리의 원천을 아는 사람들, 그 원천의 최고 높은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은 결국 성경과 미국 헌법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존경심과 겸손의 마음으로 그 원천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그 수원의 물이 이 호수 혹은 저 물웅덩이로 조금씩 흘러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수원을 향해 순례를 떠나야 할 것이다. 정부의 권위는 여전히 불순하다. 심지어 내가 기꺼이 복종할 의사가 있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사실 나보다 더 잘 알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유쾌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며 설사 지식이나 능력이 나만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승복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엄정할 정도로 정의롭게 하려면 정부는 피통치자의 승인과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내가 승인한 것 이외에는 내 인신과 재산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의 이동, 입헌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동은 진정으로 개인을 존중하는 쪽으로의 진전이다. 심지어 중국의 철학자도 개인을 제국의 밑바탕으로 볼 정도로 현명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정부 발전 형태에서 가장 나중의 것일까?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직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는가? 정부가 개인을 한층 더 높고 독립적인 힘으로 인정하고 그 힘으로부터 정부의 권력과 권위가 나오며 또 개인을 그런 위상에 걸맞게 대우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명된 국가라 할 것이다. 소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일에 조금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현실의 법이나 제도에 머물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도덕적인 진리를 찾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순례의 길을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권력의 정당성이 오직 피통치자의 동의에서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처분할 절대적 권리는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로는 인류의 역사가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다시 민주주의로 나아가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전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형태일까?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역시 다수결이라는 폭력이 존재하며 정의의 실현을 투표라는 우연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주주의 또한 완성형이 아니며 우리는 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향해 더 나아갈 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종종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한때 최고라 여겼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토록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이룩하고도 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의 고민을 꿰뚫어 본 소로의 글을 접하며 왜 그가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로 불리는지 뼈저리게 공감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는 제도 너머의 세상을 상상할 판단력과 상상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도록 이끕니다. 국민이 국가 시스템에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거나 소모품처럼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며 도덕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상.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묵직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민 불복종 어떠하셨나요? 소로의 월든도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늘 모험하라고 이야기하듯이 시민 불복종에서도 그의 메시지는 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수려한 문장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의 사상과 세상을 꿰뚫는 통찰을 통해 정말 진한 감동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